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생각보다 위치가 굉장히 북쪽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린랜드고요. 그 위에 바로 북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굉장히 짧고 또 최근 들어서는 낮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완전히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기분이거든요. 다행히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10월 말이 되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던 제도죠. 우리는 서머 타임이라고 불렀던 게 있잖아요.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계가 1시간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 벌어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시간 더 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방송을 조금씩 좀 짧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긴 방송을 보내드리게 되면 밤 늦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미준 방송은 앞으로 조금씩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일 미준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드리는 기사가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 6개 정도를 선정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든 기사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미준 멤버십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7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93% 올라가면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1.06, 나스닥은 1.20%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울프스피드가 6.86%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업스타트가 플러스 6.78, 버진 갤럭틱 플러스 6.71, 펠로톤 플러스 6.39, 사운드 하운드 AI가 6.18%, 인바이테가 플러스 5.70, 아사나 플러스 5.52, UiPath 플러스 5.33, 애쉬 플러스 5.2, 마지막으로 몽고DB 4.98, 클라우드플레어 3.8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던 성장주들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옆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종목들은 주가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6개월 동안도 업스타트를 제외하고 그리고 몽고DB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였죠. 따라서 최근에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 12의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준 탑 12 중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온 세미컨덕터고요. 2.86%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버가 플러스 2.83,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2.28, 아마존 플러스 2.13, 소파이 플러스 1.6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50, 엔비디아 플러스 1.39, 테슬라 플러스 1.12, TSMC 0.84%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피니온이 플러스 0.33, 팔란티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횡보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 오래간만에 대표적인 월가의 베어 마이크 윌슨의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윌슨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는 70% 넘는 기간 동안 항상 상승을 했고요. 떨어지는 구간은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크 윌슨은 굳이 부정적인 포지셔닝을 취할까?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2022년처럼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찬사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보통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항상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마이크 윌슨이 다시 미국 증시가 올 말이 되면 3,900까지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어떤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의 4분기 랠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한 성장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외부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광범위한 시장 지수, 즉 S&P 500을 얘기하는데요. S&P 500에 속한 500대 기업 중에 39%만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좁은 랠리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켓 브레스는요, 올라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수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작은 수의 종목만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0일 이평선은요, 일부 기술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어떤 투자자들은요, 200일 이평선 이하의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본다. 뭐 이런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가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200일 이평선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현재 이 S&P 500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 중에 40%도 되지 않는 39%만이 200일 이평선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주은 탑 12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킹알파 가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 아니면 관심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러고 나서 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시면요. 여기 모멘텀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모멘텀 관련된 수치가 쭉 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 200일 이평선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주가랑 200일 이평선을 비교해주는 이러한 수치가 등장을 합니다. 현재 제가 구성해 놓은 탑 12 같은 경우는요,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200일 이평선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58% 이상 올라가 있고요. 팔란티어는 플러스 45%, 엔비디아는 플러스 36, 테슬라는 플러스 19.57입니다. 자, 반면 세 종목은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TSMC가 0.98%, 아주 소폭입니다. 이걸 지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인피니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36%, 그리고 나비타스는 마이너스 19.43%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피니언 그리고 나비타스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는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좀 바닥을 기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자동차 산업의 바닥이 거의 닫아진 것이 아닌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주은 12 종목은 그나마 200일 이평선 위에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마이클 윌슨의 주장에 따르면 5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사이에 S&P 500 기술적인 설정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평균적인 주식은 이미 기술적으로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잠깐 S&P 500을 대표하는 ETF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죠. 스파이에 들어와서 모멘텀을 보시면요, 모멘텀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레이드가 A가 나오고 있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평선을 좀 살펴보시면요, 현재 5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200일 이평선에 비해서는 3.48%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가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은요, 사실 몇 개 되지 않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나 높잖아요. 따라서 이걸 보면 안 되고 RSP를 봐야 된다는 거죠. RSP는 뭐냐면요,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똑같은데 equal weight입니다. 따라서 비중을 똑같이 조절하는 거죠. 500대 기업에 똑같이 투자를 하는 ETF를 보시면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모멘텀 그레이드가 일단 B-로 떨어지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추세를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 밑으로 마이너스 2.65고요. 100일 이평선 밑으로도 떨어져 있고 200일 이평선보다도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추세가 깨졌다. 200일 이평선보다도 아래쪽에 주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500대 기업 중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켓 브레스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다. 따라서 균등한 그 보유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것이 이제 마이크 윌슨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윌슨이 얘기하기를요. S&P 500은 올 말까지 3,900을 찍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마이크 윌슨의 전망은요. 다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의 평균치랑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NBC가 진행한 시장 전략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S&P 500의 2023년 평균 목표치는 4,392고요. 중간치는 4,500입니다. 따라서 마이크 윌슨의 전망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 윌슨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4분기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요, 4분기의 분위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초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드디어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됐다.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렸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초에 있었던 주식 랠리는요. 단순히 국채 수익률이 잠깐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 자금이 안전 자산인 국채로 이동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잠깐 동안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잠깐 반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마이크 윌슨입니다. 자, 마이크 윌슨은 그냥 전체적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아직까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를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켓 브레스가 너무나 좁다. 아직은 S&P 500에 속해져 있는 전체 주식 중에 39%만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고 대부분의 종목은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인공지능 수혜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요. 오펜하이머라는 투자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생성형 AI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기업이 굉장히 좀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의 이름을 좀 살펴보시죠. 오펜하이머는 월요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첫 번째로 생성형 AI의 CTO 설문조사를 했다. CTO는 뭐냐면요. Chief Technology Officer의 약자입니다. 각 기업에서 이 테크 쪽을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업 중에 약 75%, 여기 기업은 이제 기술 기업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테크랑 관련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요, 이미 75%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챗GPT가 나온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1년도 되지 않은 정말 짧은 시간에 전체 테크 기업 중에 7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죠. 그리고 이제 2024년 내년 정도가 되면 결국은 100% 모두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테크 기업의 약 60%는 오픈 AI 챗GPT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60%라는 것은 이제 생성형 AI를 이미 도입한 이 기업들 중에 60%가 챗GPT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는 깃허브, 코파일럿, 그리고 나머지 20%는요, 바드, 그리고 빙을 각각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픈 AI에는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깃허브는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마친 기업입니다. 5년 전에 무려 75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한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빙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오픈 AI가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반, 30%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깃허브도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결국 빙도 마이크로소프트 거다. 결국은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50%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결과 내용을 보시면요. 응답자의 94%가 얘기하기를 AI가 내장된 제품에 대해서는요. 지금보다 30%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거기에 이제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CTO의 68%는요. 앞으로 1년 안에 AI, 머신러닝, 제너레티브 AI 지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오픈하이머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출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냐면요.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따라서 작년 대비 지출이 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거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열풍을 타고 초반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독식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는 아마도 엔비디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엔비디아의 미래도 그냥 순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재 하나가 발생됐는데요. 자, 어떤 악재인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1년 전입니다. 2022년 10월 달에요.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은 뭐냐면요.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그러한 칩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장비를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러한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로이터 통신의 내용에 따르면요. 자, 이러한 제한이요. 오히려 강화될 예정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칩 제조업체가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규정이 도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작년에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요, 챗봇 그리고 기타 생성형 AI 시스템의 개발에 표준이 된 두 가지의 AI 칩을요, 중국에는 판매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AI 칩이 바로 그 유명한 A100 그리고 H100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깜짝 소식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하는 새로운 칩을 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은 덜 정교하고 또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양을 접속해서 새로운 변종을 출시했거든요. 그게 바로 H800입니다. H800이죠. 자, 그런데 이 칩은요, AI 작업에 사용되는 일부 설정에서는 물론 이제 그 사양이 떨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차단된 H100의 칩만큼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성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제한 규정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기사의 소스가 됐던 정부 관계자는요, 어떤 칩이 추가적으로 금지될지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통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H800, H800가 미국 행정부가 차단하기를 원하는 반도체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소식에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H800 그리고 A800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칩이 제한이 되더라도 재무 실적에는 즉각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미국 정부는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중국으로 판매하고 있는 H800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미국 정부의 전략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중국 수출용 AI 칩 중에 어떤 유형의 AI 데이터 칩을 제한할지 결정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역폭이라고 하는데요. 대역폭은 뭐냐면 칩이 서로 소통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에서는요, 칩을 제한할 때 두 가지를 다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능 속도, 두 번째는 대역폭의 인계값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두 가지를 모두 초과해야만 제한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역폭 매개 변수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역폭은 상관이 없다. 그냥 성능 속도만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각 칩의 성능만 초과하면 칩이 제한된다. 따라서 H800가 요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는 대역폭이 없어지게 되면요. 각 칩의 성능만 초과하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규정은요. 중국 기업이 해외에 위치한 중국 부서를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미국 인공지능 칩을 계속해서 수입해 왔었는데 이러한 허점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정리해 보면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조금 더 정비하게 되면 아마도 엔비디아의 커다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쪽의 수출은 굉장히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요, 없어서 못 파는 상태죠. 따라서 중국이 막힌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이 들릴 때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요,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레드플라그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주님, 그런데 갑자기 우버는 왜 급락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검색해서는 도무지 정보가 안 뜨네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 김한슬님께서도 저도 궁금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에 우버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경제의 규제 부분 때문입니다. 기경제가 뭐냐면요, 프리랜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프리랜서로 내가 운전하고 싶을 때만 가서 잠깐 운전하면서 용돈을 버는 개념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경제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우버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각국의 정부에서요, 이 기경제도 이제 우리가 좀 규제를 해야겠다. 그 얘기는 뭐 최소임금 같은 거를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발벗고 나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20일 전에 3주 전에는요, 유럽연합에서 기경제 규제 부분에 이제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우버 경영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격을 40% 정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뉴욕 쪽에 최소 임금에 이제 우버도 들어간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뉴욕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최소 시간당 18달러를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러한 규정이 드디어 이제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러한 기경제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커다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된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호주에서도 호주의 긱 이코노미 법으로 인해서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좀 악재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드리죠. 이번에 호주의 연방정부가요, EU랑 마찬가지로 직장 개혁 법안에 긱워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버가 얘기하기를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특히 이제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 승차 비용은 55%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배달 서비스는 65%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잠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 배달비가 올라가게 되면 식당들의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는 엄한 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번엔 법안이 통과되면요, 공정근로위원회라는 호주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긱 이코노미의 직원과 유사한 근로자, 그러니까 긱 워커도 이제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버에서 마음대로 이 급여라든지 뭐는 수수료 같은 걸 결정을 했는데 이게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근로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버는요, 최저임금을 지지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당이라든지 벌금, 비용 상환, 퇴직연금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해야지 일방적으로 이제 공정근로위원회가 이 이상 줘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버의 호주 지역 제너럴 매니저가 나옵니다. 돔 테일러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호주 쪽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버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개정이 돼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요,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아마도 4천만 시간의 근무 시간 손실 그리고 연간 15억 달러의 비즈니스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요, 시드니 운전자의 주당 수입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당 1337달러고요. 시간당 33달러 42센트를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우버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아마도 소비자한테 전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를 비롯한 각종 식당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악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믿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이 과연 이러한 추세, 이러한 정부의 규제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짧은 뉴스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닝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의 옵션 거래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그 얘기는 지금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거죠. 테슬라는 2023년 10월 18일, 즉 내일이죠. 내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CNBC의 옵션 액션에 출연한 옵티마이즈 어드바이저의 마크 코우라는 이 옵션 전문가가 얘기하기를요, 지난주 금요일 날 평균 거래량보다 25%나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 테슬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활발한 단일 주식 옵션이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테슬라의 어닝에 몰려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라,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 주식에 대한 옵션 시장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면요, 테슬라 주식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6% 이상 올라가거나 6%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지금 12월 만기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222달러 이하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54 정도 되죠. 따라서 최소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옵션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24.2 빌리언이 전망이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갭하고 노멀라이즈가 있는데요. 노멀라이즈는 논갭을 얘기합니다. 논갭으로는 74센트, 그리고 갭으로는 63센트. 이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과연 이 매출 그리고 어닝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초과 달성할런지, 아니면 기대보다 좀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할런지, 그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식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제 미준에서는요, 내일 테슬라의 어닝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미준 멤버십 그리고 미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어닝 시즌부터 미준 멤버십을 통해서요, 제가 기업의 어닝 리포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의 어닝 리포트를 한국어 버전으로 공유할 예정에 있고요. 또한 어닝콜 스크립트 역시 미준 멤버십에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미준 멤버십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다. 어닝 시즌이 되면 미준에서 어닝 리포트를 직접 한국어로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월가의 추천 주식은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데요. 탑3에 이번에 인피니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미준 탑12에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투자 회사인 UBS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분야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요, 작은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내장되어 있는 이런 칩을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가전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데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 분야에 약간의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다. 드디어 바닥이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반도체 산업 중에서 아날로그 부분에서 가장 선호 주식 3개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식은 아날로그 디바이스고요. 두 번째는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 세 번째는 일본 기업이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프랑스와 자비의 부빈이 프랑스 사람인 것 같죠? 자, 이분의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8,580명 중에 931입니다. 따라서 탑 10% 정도에 속하는 유능한 전문가다. 석세스 레이트는 59% 정도 되고요. 에버리지 리턴 1년간 수익률은 13.2%를 찍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괜찮은 양호한 성적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프랑스와 자비의 부빈이가 얘기하기를 현재 아직까지도 재고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요, 반도체 평균 가격이 3% 상승했고요. 9월 달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따라서 불과 2달 전만 해도 4% 하락했었는데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쪽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냐면요. 증폭기,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는 거죠. 커패시터, 그리고 다이오드, 이런 쪽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 정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3개월 전만 해도 가격이 10%나 떨어졌었거든요. 드디어 바닥이 다져지고 있다.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BS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기를요. 이렇게 가격의 안정화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추세를 보기까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자동차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도 가격이 보합세를 보였는데 한 달 더 비교적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고 있던 그 반도체의 가격이 이제는 안정화에 돌입되고 있다. 드디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리 정도 떨어지는 정상적인 가격 환경으로서 복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바닥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월요일 날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이 발표하기를요. 중국 쪽에서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소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플의 위상이 중국 지역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5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전작보다 따라서 아이폰 14에 비해서 훨씬 더 부진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요. 중국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켓 리서치 기관인 카운터포인트의 통계를 보시면요. 이번에 아이폰 15이 출시된 이후에 첫 번째 17일 동안 아이폰 14에 비하면요. 4.5%나 판매량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디슨 리라는 전문가가 이끌고 있는 제프리즈의 의견을 보면요. 자, 그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 메이트 60 프로의 놀라운 데뷔, 이 메이트 60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화웨이가 만든 새로운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메이트 60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이전 모델, 즉 아이폰 14에 비해서 두 자릿수 비율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금 카운터 포인트가 보기에는 4.5%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제프리즈가 보기에는요. 지금 두 자릿수 10% 이상 작년에 비해서 못 팔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아이폰 15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제시했던 중국 소비 시장의 약화, 두 번째는 화웨이가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5이요. 과열 문제 이슈가 제기가 됐죠.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애플의 핸드폰이 잘 판매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아이폰의 최악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부분은요. 카운터 포인트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아이폰이 잘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지역적인 문제다. 왜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미국에서는 아이폰 15이 첫 9일 동안 2022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팔린다.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요. 애플로서는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로 경쟁 기업이 대두되고 있다. 메이트 60 프로가 너무나 잘 팔리고 있다. 이게 커다란 악재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따라서 정부 기관 그리고 국영 기업에서는 아이폰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시장인 중국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요. 화웨이의 부상이 화웨이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고가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즈는요. 월요일 메모에서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자, 리를 비롯한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게 되면 2024년에 아이폰이 아마도 화웨이에 패배할 것이다. 중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수요 약세가 결국은 예상보다 낮은 글로벌 아이폰 출하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애플의 실적이요. 중국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주원 방송 시청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